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3, 4월. 약간 소리가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괜찮나요? 네, 그대로 하겠고. 자, 이제 3월 오늘이 9일이죠, 벌써? 와, 어떻게 벌써 3월이 됐나 했는데 벌써 9일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새롭게 이제 3, 4월 강의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더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아마 안내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고 오셨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요거 아마 뭐 카페에서나 다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면서 우선 이 강의는 6주 과정이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6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강론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강론 강의는 제가 재작년에는 전 영역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강론 강의를 제가 할 때는 이제 그 해에 좀 강론서 자체를 새롭게 봐야 된다거나 강론서 자체를 이제 영역별로 자세하게 좀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기본 이론서를 새롭게 개정을 하면서 웬만한 그런 강론서의 내용들이 기본 이론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걸 강론서 강의를 또 따로 하면 거의 중복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작년에 새롭게 나온 강론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따로 보셔야 되고 해서 그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강론 강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만 하자니 좀 섭섭하고 그리고 좀 심화된 어떤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롭게 책이 나온 건 이제 세 영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서랑 자폐랑 청각을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의도 좀 드렸었고, 제가 또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기에 많이들 질문을 하시고, 시험 칠 때까지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제대로 총정리를 해서 끝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테마를 6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상 연구, 검사도구도 사실 이건 뭐 이해가 아니라 거의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혼자 정리하시기 되게 좀 벅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정리를 그냥 총정리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도구. 그리고 학습 전략은 사실 이제 학습장애랑 거의 겹치게 되는 내용이 될 텐데, 이제 학습 전략 같은 경우도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한번 영역별로 주제별로 이제 다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 또는 지체 중도 장애에 해당되는 관련 지원, 이것도 이제 여러 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로 해서 보시면 이 6가지 테마는 제가 아마 지금 우리가 매주 1시부터 6시까지인데 아마 요때는 좀 많이 조금 더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요때는 그 테마들을 중심으로 할 때는 각 테마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강론서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서 볼 거예요. 최신이든 아니든 중요한 걸.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완대책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보완대책 의사소통 책도 이제 개정된 게 있지만 지체장애 책에 있는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무튼 이 테마에 대해서는 중요한 강론서를 그냥 한번 자세하게 총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최신 강론서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심화 내용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테마별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1년 이제 채 안 남았지만 어쨌든 시험까지 이 주제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발목을 잡거나 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냥 이제 복습만 하시면 되게 그런 식으로 좀 목표를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강의는 이렇게 6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아시겠지만 그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강론 강의이고 하니 제가 이제 2016년에 강론 강의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강으로 다 무료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8주 정도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10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량이 이제 우리가 하는 본 강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때
다루었던 강론서 리스트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이 일정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량이 이제 상당히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잘 결정을 하셔서 이제 인강이신 분들은 바로 연계가 될 것이고 직강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방문과 온라인 들어가시면 이제 열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들어가시면. 그래서 60일 정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미리 계획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봐야지 이러다가 그냥 기간 지나고 하시면 안 되니까 요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 강의들은 이 강론서들을 그대로 거의 따라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이론에 대한 복습도 되시겠지만 이 해당 강론서에 대한 정리도 다시 한번 되실 텐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또 사실 여러분들 기본 이론 정리하실 때 내용이 다 강론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하겠죠. 내용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자신 없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겠다던가 아니면 그냥 복습 겸 다 보겠다던가 해서 아무튼 이게 양이 적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서 이것도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60일 내에 어떤 스케줄에 따라 어떻게 보고 내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계획하셔서 체계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늘 여러분들이 1, 2월에도 그랬고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도 계속 이제 스스로 힘드신 게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늘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뭘 할 건지 그리고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고하게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잘 계획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남겨놓은 곳으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끝나고 뭐 일정 잡으셔서 개별 상담하셔도 되니까 아무튼 이 시기에 상반기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봄이고 뭐 마음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뜨고 막 이러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더욱더 타이트하게 좀 마음을 잡고 시간을 보내셔야 될 때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개별 상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많이들 질문을 하신 게 이제 강론 강의는 이제 2016년 강의도 그렇고요. 전부 다 자료입니다. 저는 이제 강론서 자체로 하지 않고 자료로 하는데 거의 웬만한 자료는 강론서에서 뭐 역사 철학 이런 거 빼고 대부분 이제 정리가 웬만큼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2016년 강의 열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자료를 무조건 다 뽑지 마시고요. 너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보셔도 훨씬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질문 있으신가요? 강의에 대해서? 네.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여쭤봤을 때 하신 적은 없는데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할까요? 아무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쉬는 시간이나 강의 전후로 해서 활용하셔서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본 강의로 넘어가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첫 주에 이제 보시게 되는 영역은 정서행동장애죠.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새롭게 나온 강론서를 이제 좀 보면은, 정서행동 장애, 그 다음에 자폐가 제가 작년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 이소연 교수님 책이 있는데, 또 올해 초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거도 이제 합쳐서 같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청각장애는 우리가 세 번째 주에 하게 되는데, 이 책은 되게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책이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것 말고도 뭐 진단책이라던가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던가 새롭게 나온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테마별로 할 때 다 반영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번 주 첫 주에 하게 되는 정서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이제 새롭게 책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책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윤점용외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이거고 이건 원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2판까지도 아마 한 3, 4년 전에 나왔었는데 다시 개정이 됐죠. 거의 이제 DSM-5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뀐 건데 이 책은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런 내용들이 뭐가 좀 있는지 특징을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해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보는 그런 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그 5 진단 기준을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전 책에서는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DSM 진단 기준들 그런 영역들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진행하는 건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의 그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할 거고 합쳐서 이제 보시게 될 게 이승희 교수님 책인데 이건 여러 교수님들께서 공저를 하신 거고, 이건 이승희 교수님 아시죠? 자폐책도 있고, 평가책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쓰신 책이에요. 뭔가 메아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뭔가 너무 울리진 않나?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서브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중심으로 하시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은 나머지는 좀 너무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책에서. 근데 앞부분에 정서행동장애 그 기출을 보시면 기본 용어나 정의 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서브로 같이 곁들여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쉬는 시간에 궁금하시면 이거 가져가서 보셔도 되니까 나중에 반납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쉬는 시간에 궁금하시면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자료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하나는 이제 윤점용외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이승희 교수님 자료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너무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내용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서행동장애에서 중요한 내용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되실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강요서를 보실 때는 강요서를 이렇게 따로 보는 데에는 이제 강요서 자체에 이제 우리가 뭐 기본 이론서로 편집해서 편저해서 해놓은 책에 거의 그러니까 다 씻지 못하는 예시라던가 설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참고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자료를 모두 다 보시고 둘 다 이제 목차를 보세요. 둘 다 이제 한꺼번에 목차를 보시면 먼저 윤점용 교수님 책 이거를 1번 자료라고 할게요. 두 가지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보게 되는 윤점용 교수님 책을 1번 자료라고 하겠고 이제 이승희 교수님 책을 2번 자료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성함을 계속 얘기를 하기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료를 보시면 총 세 부분으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첫 부분은 이제 개관이라고 해서 정의, 분류, 역사, 개념적 지도 모델, 요인, IP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정의와 분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다기보다 정서행동 장애의 특성이 뭐죠? 정의의 특성? 너무 정의가 다양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의가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실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개념적 지도 모델. 근데 개념적 지도 모델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그런 내용들의 연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인, 그 다음에 문제행동 사전과 IP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료로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행동수정에서 또 보시는 거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 자료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2부는 전부 다 DSM 진단 기준에 따른 장애 영역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나오던 정서행동 장애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양극성 장애라던가 조현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실려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 책들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법적 정의에 대해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조현병이라던가 양극성 장애도 분명히 정서행동 장애 학생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 법에서는 그런 걸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보실 텐데 아무튼 그런 게 새로운 책엔 다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부를 보시면 또 보세요. 기능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사회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늘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보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학업기술지도 있죠. 이런 건 거의 학습장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영역이랑 좀 겹치거나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중재도 사실 뭐 그렇게 뭐 되게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하는 중재들
학습에 어려움인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전략들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중복이 많이 되는데 학습장애만큼 아주 상세히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정리만 해놓은 수준인 거예요, 강요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보실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2번 자료, 이승희 교수님 책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특히나 우리가 이 책은 특히나 전체 책을 다 보시기에는 너무 우리 기출과 상관없는 내용들도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사로서 좀 알아두고 할 내용들은 너무 잘 알차게 되어 있지만 시험을 본다는 입장에서 시험에 이제 기준을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좀 상세한 내용들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에서 가장 참고하시기가 좋고 필요한 내용은 일부 내용이에요. 일부. 이 책은 일부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모델도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보던 거랑 다르게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로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부에 나와 있는 건 또 마찬가지로 DSM 진단 기준이라서 이건 우리가 1번 자료에서 다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했어요. 똑같은 진단 기준이니까. 그리고 3부 중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책은 약물적 중재, 비약물적 중재 이런 거 교사들이 하나요?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굳이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요약만 해놓고 어떤 게 있는지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 아무튼 이 책의 이 자료는 2번 자료는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자료의 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1장 같은 경우는 우선 개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지만 정서행동장애는 다양한 그런 전문가와 다양한 협회, 다양한 단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외재화된 행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내현화된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가지 기준으로 관찰하고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정의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정서행동장애에서 특정 용어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1번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볼 건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정의 부분에서는 뭘 보시게 될 거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먼저 법적 정의하면 가장 보셔야 되는 게 뭐죠? 당연히 장특법 정의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미국은 이런 게 있더라 여기 나올 건데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조금 이제 강조했다기보다 정의 안에서 좀 따로 다룬 게 뭐냐면 정의에서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생태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확인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출현율이랑 발생률 비교하는 거. 요건 근데 우리가 그 기본 이론에서 다 보시는 그 개념 그 이상으로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요렇게 보실 건데 요거를 이제 2번 자료랑 같이 해서 보실 거예요. 우선 장특법 정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몇 개? 5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5개의 다 끝 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이러이러하여서 학습상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보시겠습니다. 2번 자료, 그러니까 2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선 박스 안에 정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어느 기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행동의 지속성, 만성성을 본다는 것을 장기간이라는 말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진단 기준 볼 때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과잉행동 할 때도 있고 충동적일 때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서행동 장애가 된다는 거는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무엇이 높다는 거죠? 빈도가 높다거나 지속시간이 길다던가 또는 강도가 강하다던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들을 이제 정해놔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장기간에 걸쳐라는 말로 이제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
이 1번 책에서도 그렇고 2번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장특법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놨어요. 의견을 제시를 해놨어요. 뭐냐면은 가에서 보시면 지적, 감각,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학습상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되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서의 문제라던가 정서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해서 뭔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두 책 다. 그런데 나머지는 대인관계 때문에 학습이 어렵고 감정 때문에 학습이 어렵고 우울증 때문에 학습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을 시켜버리면 무슨 장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장애랑 뭐가 다를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제가 별표를 해놨죠. 그래서 가항의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장애 어려움을 지닌 사람은 합당하다. 하지만 4개의 항까지도 모두 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정서행동장애라고 규정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학습장애 판별 기준으로 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특수교육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따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정서행동장애로 본다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전부 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학습장애 판별 기준과 별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법에서 뭐 우리나라 그런 어떤 법제처나 이런 데서 이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학문 측면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의견이긴 하지만 이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2번 자료의 4페이지를 보세요. 2번 자료의 4페이지를 보시면 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막 외워서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장특법도 적용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논술이 될 수도 있고 서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방금 1번 자료에서 본 내용은 2번 자료 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법적 정의와 그런 장애인교육법의 차이점에서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또 남아있죠. 항목 나에서 막까지 마지막 부분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항목에 그것을 모두 다 우선은 2번 동그라미 있죠. 그 단락의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보시면 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규정을 했냐면 아무리 심한 정서행동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찾으셨어요? 아무리 심한 정서행동장애가 있어도 어디에 문제가 없으면 정서행동장애가 아닌가요? 학업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막 여러 가지 그런 정서상의 문제가 있거나 행동상의 문제가 있어도 공부 잘하면 정서행동장애가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런 점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의 우리나라 법적 정의를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데 법적 정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항목을 다 외우셔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장특법의 정의가 이러한 그런 좀 뭐랄까요 한계라던가 아니면 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번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같이 덧붙여서 보겠습니다. 정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건 무슨 정의냐면 무슨 정의일까요? 법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법적 정의. 법에 따라서 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법의 어떤 그런 우리 미국 장애인교육법이라던가 우리나라의 그런 법이라던가 법에 따라서 보면 이제 법적 정의고 법적 정의에 따라서 판별이 되면 그 사람은 누가든 무슨 대상자가 되는 거죠? 특수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장애다, 자폐다, 지적장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무슨 정의라고 할 수 있냐면 임상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상적 정의. 그래서 임상적 정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무슨 진단 기준 체계냐면 DSM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상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정의가 있을 수가 있냐면 학교에서 교사가 어떤 학생들을 봤을 때 쟤는 아무리 봐도 좀 약간 뭔가 내재화된 어떤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쟤는 제가 한 학기 동안 봤더니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정의가 될까요? 교육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그런 정의는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법적, 임상적, 교육적 정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체계에 대해서 이번 자료 책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의 2페이지를 보세요. 우선 이제 정서행동장애 정의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여기를 쭉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다양하다. 그죠? 예를 들면은 목적에 따라 생각을 해보자면 목적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적격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면은 법에 따라 보는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필요한 정의들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 다양성, 여기 크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 모델의 다양성. 개념적 모델은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이죠? 어떤 똑같은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가 왜 일어났을까? 왜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라고 보는 관점의 차이죠. 그런 관점도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곧 보겠지만 신체 생리학적인 것도 있고 정신역동적인 것, 인지주의, 행동주의, 생태주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또 정의가 다양하다는 거. 판단 기준도 다양하다. 판단 기준 아래 줄표 보이시죠?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이게 이제 정서행동장애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그냥 나타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 강도가 얼마나 센지, 지속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걸 가지고 정서행동장애라고 보는데 그 기준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개인을 봤을 때도 어떤 친구가 막 굉장히 주변을 만약에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그런 정도는 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도 연령에 따라서도 상황 문화에 따라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게 어렵다.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유형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정서행동장애 유형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다양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딱 하나의 장애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정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정의를 하는 어려움에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워낙 정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꼼꼼하게. 그 다음 보세요. 법적 정의라고 나오죠? 법적 정의. 그래서 미국의 법적 정의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되고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장특법.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는 이제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법적으로 그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격성 또는 우리가 이따가 책에서 용어로 볼 텐데 적부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정의는 법적으로 대상자가 될 것이냐의 적격성이나 적부성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선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적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4페이지에 2번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장기간에 걸쳐라고 했으니까 빈도, 강도, 지속시간에 대해서 중에서 뭐에 대해서는 언급해놨죠? 지속시간, 지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학습의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법적 정의 박스 위에 장애인 교육법 정의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제일 윗줄에 보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어떤 정도라고 되어 있죠?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현저한 정도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법은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떤 정도인지를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본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또 2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는 아까 뭐에 대해서만 봤냐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다 규정을 해버리면 아무리 정서행동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없으면 정서행동장애가 대상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보셨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법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에 NMH 영어로 이제 약자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정신건강특수교육연합이라고 이제 미국의 연합인데 여기에서 제시한 그런 정의에서는 교육적 수행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냥 예로 보시면 돼요.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예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국의 NMHSEC라고 해서 이 연합에서 제시한 정서행동 장애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1번에 첫 번째 내용의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학업기술이라고 보이시죠? 학업기술, 사회적기술, 직업기술, 개인기술이 포함되는 교육적 수행. 즉, 이 단체에서 제시한 정의에서 얘기하는 교육적 수행이 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학습이라고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 2번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4페이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현병. 하지만 그 우리나라 법적 정의 위에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정의의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무엇을 포함한다? 조현병과 그 다음에 그 끝에 보시면 또 뭘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사회적인 부적응을 포함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서행동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함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다 포함하지 않은 채 정의가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1번 책에 비해서 2번 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가 다른 그런 이제 미국의 정의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건 법적 정의였어요. 그죠? 그 다음은 이 책에서 이제 4페이지의 마지막에 무슨 정의가 나와 있죠? 임상적 정의. 그래서 임상적 정의하면 여러분들 그냥 DSM에 따라서 DSM 진단 기준에 따라서 정서행동 장애를 판별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또 무슨 정의가 나와 있죠? 교육적 정의. 교육적 정의는 누구의 경험?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로는 누가 판단한다? 교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경험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법적 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때 필요하다? 적격성을 판단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임상적 정의는 뭐 할 때 필요할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해요? 왜 이런 걸 적용할까요? 적격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평가하는 6개의 단계 있죠. 6개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선별. 그 다음 생각나시죠? 그 다음 진단. 그 다음 적격성. 그 다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 형성평가, 총괄평가 하잖아요. 그 중에서 법적 정의는 어느 단계에서? 3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DSM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는 바로 무슨 단계? 진단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로 진단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교육적 정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단계에 비추어 보자면 무슨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로도 보시게 될 텐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총 6개 단계 중에서 법적 정의는 적격성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단계, 그 다음에 임상적 정의 같은 경우는 진단 단계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 정의 같은 경우는 주로 선별이랑 관련이 되는 것이다.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은 보통 어떻죠? 공식적인가요? 비공식적인가요? 보통 비공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 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별을 하는 것이 목표일 때도 있고 또 교육적 정의를 통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교사의 의견을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중재를 한다거나 교육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행동들이 좀 더 덜 나타나게 하자 또는 나타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정의는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인 걸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정의 설명의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키워드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에 교육적 전문가들이 중재와 예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되어 있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땡땡땡땡 네 번째 보세요. 교육적 정의와 관련을 해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래서 교육적 정의는 무엇도 포함을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뭐가 있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죠? 위험.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좀 있는데 확실히 진단되거나 법적인 적격성은 없다고 해도 약간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적 정의에서는 포함을 시킬 수 있으니까 따라서 뭐가 가능할까요?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의가 갖는 의미들을 조금 더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법적으로 보느냐, 임상적으로 보느냐, 교육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그 관점과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아래 보시면 개념적 차이도 있고 첫째, 그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두 번째, 포함 범위도 차이를 보인다. 이해되시겠죠? 정의가 다르니까, 그죠? 그 포함 범위가 다르고 그걸 가지고 정서 행동을 진단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세 번째 뭐가 달라진다? 출현율. 그죠? 법적으로 할지, 임상적으로 할지, 교육적으로 할지에 따라서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이 되는 학생들이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출현율의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6개의 단계가 있다. 네 번째 중간에 보시면 그죠? 선별, 진단, 적부성, 프로그램 계획 배치, 형성평가, 총괄평가 중에서 선별에 적용되는 게 무슨 정의라고요? 교육적 정의. 그 다음에 진단에 적용되는 게 임상적 정의. 그 다음 적격성에 적용되는 게 법적 정의. 아시겠죠? 그 내용이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정의들이 있고 그 정의에 따라 이제 포함 관계를 보시면 그림을 제가 좀 축소를 해놨는데 가장 협소한 게 무엇이다? 법적 정의인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교육적으로 봐도 뭔가 정서행동장애 어려움이 있고 임상적으로도 진단이 되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적격성이 있느냐가 판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협소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법적 정의가 되고 조금 더 넓은 범위가 임상적인 것이 되고 가장 넓은 게 교육적인 거고 가장 큰 범위는 모든 학생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제 기본 정의에 대한 것이에요. 정의를 보셨고 분류를 보기 전에 다시 1번 자료로서 이번 주는 이제 책이 2개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자료로 오셔서 1번 자료의 틀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의를 할 때에도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특별히 어렵거나 뭐 새롭거나 뭐 그런 복잡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정서행동장애는 기출을 봤을 때 어떤 특정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냐면 부조화를 나타낸다 또는 불일치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점검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교사의 포용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학생의 정서행동상의 어떤 어려움이 다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조화와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뭐가 된다? 부조화와 불일치로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정서 문제라던가 행동 문제가 된다라고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머지 긴 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동은 부모, 가족, 학교 등등등 이런 여러 소규모의 어떤 여러 체제들과 분리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 체제의 균형이 상실되면 뭐가 발생한다? 부조화가 발생하고 아동의 능력과 기대 간의 불일치가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무슨 상태? 부조화 상태를 정서행동장애라고 정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론서 보실 때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좀 기억을 해두시거나 서브를 해두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정서행동장애도 개념적 모델이라던가 정의 이런 게 다 논술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술을 쓰실 때 이런 용어들을 좀 적재적소에 쓰시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명료하게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서 보시고 이론 정리하실 때는 아 이런 표현은 이런 데 쓰이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을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대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부조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짚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내려와서 쭉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어떤 문제 행동이 된다는 것도 결국 생태학적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 아동이 어떤 뭐 짜증을 안 낸다거나 일반 아동은 우울하지 않다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 다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일반 아동보다 뭐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 빈도, 강도 또는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속시간, 지속성에서 차이가 난다. 이게 가장 이제 그런 반복되는 여러 책에서 반복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작년에 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기출문제로. 그래서 그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정서행동장애는 그 나타나는 행동 자체가 뭐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정서행동장애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무슨 범위라는 말이 하나 나오죠? 포용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뭐냐면은 아동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아동도 어떨까요? 주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자극들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라던가 정서상의 어려움의 그 정도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걸 개개인의 교사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상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좀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또 넘겨보시면 교사의 포용력이라는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 이 포용력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빈도, 심각성, 지속시간, 복합성. 복합성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느냐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그죠? 우는 행동 그냥 우리가 1분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하루에 10번씩 울고 10분씩 울고 30분씩 울고 그러면 우리가 다 참기가 힘들죠.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 이론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고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을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기대를 하고 불일치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출연율이 나오는데 출연율은 그냥 뭐 별로 새로운 내용 없어요. 출연율의 키워드만 볼까요? 출연율의 키워드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무슨 사례수? 총 사례수.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에서도 출연율이라고 하는 거는 총, 그 시점의 총 정서행동장애로 진단이 되는 것이고 발생률의 키워드는 새로운 사례수죠. 그래서 총 사례수니까 출연율을 우리가 산출하는 목적은 뭔가요? 총 사례수는 그 시기에 정서행동 장애로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고 발생률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2018년이 됐을 때 정서행동 장애의 발생률이 이만큼이 됐다. 작년보다 늘어났다. 감소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고 원인이 만약에 너무 많이 증가했다던가 너무 많이 뭐 감소했다던가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참고로 이제 또 강론서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을 보실 때 사실 우리가 출연율이나 발생률을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이제 다시 보실 때는 이 책은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키워드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서브를 또 하시거나 단권화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보시는 그런 자료가 있죠.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추가해 두시고 하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1번 자료 3페이지의 발생률 부분에 보시면은 이걸 또 무슨 비율이라고 말한다고 했냐면 시작 비율. 왜냐? 새롭게 산출된 그런 수이기 때문에 시작 비율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까지 보신 거예요. 정의까지. 그 다음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분류를 보실 건데 두 책 모두 다 분류는 이제 정서행동장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자료를 보시면 무슨 분류라고 되어 있죠? 정신의학적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분류? 행동적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이번 자료에 보시면 이제 무슨 분류가 있냐면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신의학적인 건 무슨 분류? 임상적인 분류가 되는 거고, 행동을 보고 그 학생은 이런 행동을 보인다. 외재화된 행동이다. 내현화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무슨 분류? 교육적으로 보는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교육적 정의를 가지고 보는 분류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정신의학적인 건 임상적인 분류.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도 2번 자료에 더 잘 나와 있는데 1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의학적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무슨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죠? DSM. 그리고 옆에다가 그냥 우리가 2번 자료에서 볼 건데 범주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적 분류가 무슨 분류이다? 범주적 분류이다. 정신의학적인 게 범주적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2번 자료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얘는 범주자. 즉 무엇이냐면 DSM 진단 기준에 따르면 어떤 학생은 어디에 포함되고 어떤 학생은 어디에 포함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범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행동적 차원에 보시면 그 아래 외현화와 내재화가 나와 있잖아요. 이 외현화와 내재화된 그런 다양한 행동들은 정서행동장애 학생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일 수 있는데 뭐가 다르다? 빈도나 강도나 지속시간의 어떤 정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차원에 따라 구분한다. 그래서 무슨 적? 차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적 차원은 곧 교육적 차원의 어떤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보세요. 그래서 1번 자료 3페이지의 행동적 차원의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행동의 차원의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원적인 어떤 분류라고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행동 유형이 나타내는 무엇이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정서행동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책에서는 그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2번 자료의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무슨 분류가 나와 있느냐. 먼저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구분과 분류 체계라고 해서 정서행동 장애는 크게 내재화, 외현화, 기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류 체계 보시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SM-4TR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뭐 최근에 나온 건데 왜 4TR이 나와 있느냐. 그 이유도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교수님은 아직은 5가 지금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5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논란이 좀 있다. 그리고 여전히 4TR이 현장에서 더 많이 적용되기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4TR을 중심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분류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데, DSM이 바로 무슨 분류? 임상적 분류.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세바가 바로 무슨 분류? 교육적 분류, 행동적 분류에 대한 것이에요. 체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큰 두 가지의 체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아래 임상적 분류 보시면은 임상적 분류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무슨 분류 또는 무슨 분류? 정신의학적 분류 또는 범주적 분류라고 한다. 왜냐? 왜 범주라고 하냐면 이 진단에 따라서 학생은 이 장애다 또는 이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범주가 아예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양적 차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DSM은. 양적으로 구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DSM에 따르면은 얘는 우울장애인 것 같아. 얘는 양극성 장애인 것 같아. 얘는 뭐 ADHD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범주를 아예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이렇게 나눠요. 그건 질적으로 나누나요? 양적으로 나누나요? 질적으로 나누는 거야. 질적으로. 장애의 유형이 구분이 되잖아요. DSM에 따라서는. 그래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DSM에 따라서 보는 거는 무슨 구분이냐면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질적 차이.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차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일반 학생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길게 보이면 정서행동 장애로 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차이? 양적 차이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임상적 분류는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품행장애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비슷한 건데 품행장애가 더 심한 거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덜 심한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예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주로 나누어서 학생을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구분을 할 때 그 안에 진단 체계 안에서 질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보고 진단을 해요. 그런데 교육적인 분류, 행동적인 분류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런 행동들을 이만큼 더 심하게 보여. 더 많이 보여. 이렇게 해서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이제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와 있는 설명들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의 임상적 분류는 그렇게 질적 차이에 기반을 둔다, 정신의학적이다, 범주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DSM-4TR이랑 5에서 범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 아래 보시면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건 양적 차이 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양적 차이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 DSM이 여기서는 이제 기본이 됐다면 여기는 아세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세바가 새롭게 좀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져서 그동안은 예전 정상동 강론서는 거의 다 대부분 CBCL로 이제 나왔었는데 CBCL이랑 그 다음에 교사가 판단하는 평정이랑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체계들을 전 연령대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갖춘 게 이제 아세바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보겠지만 우리가 요 검사 도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아까 심화 테마별 그 내용의 검사 도구 있었죠. 그때 한꺼번에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걸 한꺼번에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큰 틀만 알아두시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바라고 하는 게 교육적 분류에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아세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행동 문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세바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기존의 CBCL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TRF라고 해서 이제 교사가 보고하는 형식이다라는 거에 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YSR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셀프 리포트라고 하여서 자기 평가를 하는 그런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 아세바 학령기 용어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그냥 그 내용들에 적용된 게 무슨 정의에 따른 거다? 행동적으로, 교육적으로 분류를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또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봤던 아세바라고 하는 것이 그 네모의 CBCL, TRF, YSR의 협대역 차원과 광대역, 뭐 협대역이냐 광대역이냐에 너무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그 아래 행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광대역으로는 내재화와 외현화가 있고요. 내재화 안에 불안, 위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보시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고 누구나 우울할 수 있고 누구나 신체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척도를 가지고 정서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에 대한 결과가 일반 기준보다 어떻게 나타나면 더 심하다고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 표 바로 위에 보세요. 질적 차이가 아닌 양적 차이로 본다. 이 말 보이시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척도는 얘는 우울한 사람이야. 신체 증상은 없어. 이렇게 질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그런 차원들에 대해서 정도를 얼마나 보이느냐를 가지고 정상 범죄에 속하는지 벗어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적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이제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상적 분류와 교육적 분류를 비교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의 우리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이고 정신의학적인 거는 그 진단 체계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그런 유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교육적이고 행동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얼마나 심하냐 이걸 본다는 거.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 자료의 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분류 부분에서 이제 요거는 기출로 나왔던 용어죠? 기출로 나왔던 용어고 8페이지에 무슨 장애라고 하나가 나와 있죠? 공존장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분류 부분에서. 공존장애는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책에서 뭐라고도 하냐면 장애의 공존. 그래서 장애의 공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동시발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이 책에 보시면은 동시발생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어떤 말이라고도 한다? 합쳐졌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합병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거의 쓰지 않는 것이지만 무슨 이완? 동반 이환이라는 한자어라서 복잡하긴 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말이랑 비슷한 거다? 거의 똑같은 말이다? 공존장애다.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 안에서는 정신의학적으로 분류를 하든 행동적으로 분류를 하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유사 용어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분류랑 관련된 내용을 보신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에 따라서 보셨고 그 8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 책도 출연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연율, 발생률은 똑같은데 이 책에 보시면 무슨 출연율이 하나 또 추가되어 있죠? 평생 출연율. 출연율의 키워드가 뭐였죠? 아까? 총 사례수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 출연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에 총 사례수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출연율이라고 하잖아요. 2018년 우울장애 출연율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우울장애로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외가 될 수 있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우울장애였다가 지금은 우울장애가 나았어요. 그러면 지금 포함되나요? 안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출연율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출연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평생 출연율은 무슨 뜻이냐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울장애로 판단된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진단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총 사례수를 무슨 출연율이라고 한다? 평생 출연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뭐 여기저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봐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아래 특성은 뭐 특별히 정리할 이론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목만 제시를 했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승희 교수님 책은 이 앞부분에 정의, 분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좀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쪽 책에서 겹치는 내용들을 함께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개관에 속하는 내용인데 이제 2번 자료의 9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죠? 정서행동 장애의 원인이 나오고 이 원인에 대한 건 1번 자료에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승희 교수님 책에서는 원인,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랑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서행동장애를 막 일으키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무슨 요인? 위험 요인. 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를 제시했고 당연히 뭐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행동 장애로 이어지지 않고 스스로 뭔가가 좀 좋아지게 만든다거나 긍정적으로 바뀌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인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극복한다거나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무슨 요인이라고 하냐면 보호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책에서는 원인이랑 관련된 개념을 크게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키는 또는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항들을 위험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 책은 이승희 교수님 책 자체는 이 위험 요인들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뇌 장애가 어떤 게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볼 필요가 없어서 제가 표로만 이제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생물학적인 게 있고 크게 그죠? 그 다음에 심리 위험 그러니까 정서나 학습이나 인지 여기에서 심리적이다 사회적이다라고 한 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 인지 이와 관련을 해서 보시면 정서, 학습, 인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주변의 자극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위험 요인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이 원래 책에는 막 여러 가지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몇 가지만. 그래서 그거만 이제 실어놓은 게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질 나와 있죠. 기질? 그래서 기질은 여러분들이 이걸 뭐 유특이시면 다 보셔야 되지만 초특이시거나 중특이시면 크게만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체스랑 토마스. 그래서 체스랑 토마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9가지의 요소를 제시를 했거든요. 기질이랑 관련해서. 이건 크게 알아두시고 더 시험이랑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 9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질을 다시 몇 가지로 제시를 한다? 3가지.
그래서 기질 세 가지는 뭔가요? 첫 번째가 어떤 기질? 순한 기질. 그 다음 뭐 난기질 또는 까다로운 기질, 어려운 기질. 그 다음에 느린 기질, 긍정적이지만 느린 기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 9가지 요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 순한 기질, 난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토마스와 체스에 따라서 기질이 구분이 된다. 그리고 기질은 선천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고나는 그러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질이라는 요소가 나오면은 무슨 요인이다? 생물학적이고 신체 생리학적인 거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하나 점검하시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심리사회적인 위험 요인 중에서 이것도 뭐 시험이랑 관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꼭 이렇게 뭐 외우시고 하실 건 아닌데 이제 심리사회적인 것 중에서 사회적인 요인 중에서 가족 있죠. 가족의 영향에 따라서도 정서행동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대도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성적, 방임, 정서적 학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서행동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보호 요인이 이제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호 요인의 키워드가 이제 거기도 나오는데 보호 요인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그 개인에게 노출이 되거나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장애로 이어지지 않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키워드가 나와 있지만 무슨 성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탄력성.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에서 뭐가 또 나와 있죠? 적응, 유연성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성, 능력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래서 무슨 역이라고 한다? 위험한 거에 빠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호 요인 하면 이런 용어들로 표현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런 위험 요인이 있지만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구나. 따라서 보호 요인은 교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증가시켜주고 강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 요인은 개인, 가족 외부에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좋은 것들이죠. 그죠? 자존감, 가족들의 지원, 지지, 경제적인 거 모두 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나머지 표들은 예시로 보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이 개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기도 보는 김에 쭉 이어서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이제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서행동 장애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평가의 6단계 첫 번째가 무슨 단계? 선별, 진단, 적격성,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형성평가, 총괄평가. 기출에도 나왔고 특수교육평가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표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각 평가 단계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의사결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선별의 의사결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진단 단계로 넘어갈까 말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더 심층적인 평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더 심층적인 평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의뢰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의뢰는 공식적인 의뢰일까요? 비공식적인 의뢰일까요? 공식적인 의뢰를 말하는 거, 공식적인 의뢰. 그래서 선별 단계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선별 단계는 보통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보고 이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진단 단계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느냐? 진단 단계에서는 DSM을 적용을 하든 다른 무슨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든 얘는 무슨 장애다 라고 장애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한다면 장애가 왜 발생했을까? 원인이라던가 더 구체적인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적부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정의에 따라? 법적 정의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적격성을 얘기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단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얘가 정서행동 장애가 된다고 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또 부합을 해야 되죠? 법적인 정의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되는 것과 적격성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는 건 다른 경우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격하다 그렇게 되었으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 이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받는 평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형성, 하나는 총괄. 형성의 키워드가 뭐죠? 진전을 보이는가. 그리고 총괄평가는 한 글자 차이예요. 진전을 보였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이건 뭐 아주 기본이고 기출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이제 강론서를 보시는 거니까 책을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서는 이승희 교수님 책에서는 이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선별, 진단, 적부성에 해당하는 걸 또 상세하게 다뤄서 그 선별 아래 보시면은 사정도구라고 해서 선별검사, 정서행동, 뭐 SAED, 그죠? 그 다음에 KCBC 이렇게 아세바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여러분들 언제 한꺼번에 보신다고요? 검사도구 할 때 우리가 4주차 때 한꺼번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략만 했고 아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선별에는 이런 게 쓰이는구나 라고만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또 진단을 할 때는 검사, 관찰, 면접, 투사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규준참조와 준거참조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아시죠? 근데 이거도 뭐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설명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출로 워낙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검사에 대한 그런 공부하신 내용들에다가 요거 참고로 해서 자료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규준참조검사는 키워드가 뭔가요? 주는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다?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게 핵심 키워드고 준거참조검사는 아동의 수준. 아동의 또 수준 또는 조금 더 네 글자로 무슨 수준? 숙달 수준. 어디에 비추어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목표 또는 기준에 비추어서 얘가 얼마나 도달했느냐, 얼마나 숙달이 되었느냐를 보는 거라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규준과 준거를 구분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하시겠지만 그 차이점을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검자, 그러니까 학생의 수행을 비교하는 대상이 규준참조는 어디에 비교를 하나요? 다른 학생과 비교를 하죠. 그죠? 그런데 준거참조는 어디에 비교를 하죠? 원래 설정해 놓은 자신의 목표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서술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규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의 차이점을 뭐에 따라 써라? 비교 대상에 따라 써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에서의 차이점을 써라. 규준참조검사는 제공하는 정보가 뭐죠? 상대적 정보.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준거참조검사는 학생의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굉장히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규준참조검사는 보통 어디에 이용이 될까요? 진단을 한다거나 뭔가 상대적으로 뭔가 구분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구분이 된다면 준거참조검사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럴 때 활용이 된다는 거죠. 내용 범위도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규준참조검사랑 준거참조검사 중에 다루는 내용이 뭐가 더 광범위할까요? 규준과 준거 중에 규준이 더 광범위해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준거참조는 뭐만 보면 되죠? 그 학생의 목표 수준에 하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다르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또 하나 나오냐면 난이도가 나와요. 문항의 난이도. 난이도가 더 폭넓게 다양한 건 또 어딜까요? 규준일까요? 준거일까요? 규준이겠죠. 왜냐? 폭넓게 보고 상대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지만 준거참조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학생에게 적용된 목표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좁게 제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규준이랑 준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렸고 투사법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자세하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참고로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사정 영역이나 사정 도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라는 거.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 가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K 아세바 나와 있죠? K XBCL에서 이제 유아에 적용되는 1.5는 이제 연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평가하는 거 뭐가 나와 있죠? 또래 지명과 또래 평정. 이거 구분하셔야죠. 이거는 학습장애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지적장애도 나오는 것이죠. 또래 지명은 똑같은 말이 또 뭐가 있죠? 교우도 검사. 그죠? 그 다음에 지명도 측정법. 그래서 또래 지명, 지명도 측정법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김교사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 방법이 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지명법, 또래 지명이나 지명도 측정법은 키워드가 뭘까요? 한 사람이 어떤 지명을 하죠? 긍정적인 지명,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명 정도씩을 지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나오면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지명을 한다. 그럼 또래 지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래 평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체를 모두 다 척도에 따라서 1점에서 5점까지가 만약에 있으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나를 제외한 몇 명에 대해서 49명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평정 척도에 따라서 척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나를 제외한 모든 우리 반의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겠죠.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보시면 잘 아시는 검사 도구들 나오죠? 웩슬러도 나오고 기초학습 기능 검사 이런 거 전부 다 검사 도구 정리할 때 한 번씩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부성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이 책에 워낙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서 그냥 구경하시라고. 요 페이지는 14페이지, 그 다음에 15페이지 요런 데는 이런 진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주어지는구나라고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뇌파나 뭐 이런 거 거의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세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사 도구 볼 때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15페이지는 또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수용이 되느냐를 다시 또래들을 유형을 나누면 인기가 있으면 무슨아? 인기야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무시야, 거부야, 양면아, 평범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어요. 아직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쪽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정의 보셨어요. 그리고 정의는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먼저 하자면 법적, 임상적, 교육적 정의가 있고 법적인 정의는 어디에 사용이 된다? 적부성,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임상적인 거는 진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적 정의는 교사가 행동을 보고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가장 큰 게 뭐였죠? 교육적 정의, 그 다음이 임상적 정의, 그 다음이 법적 정의, 이 관계를 알아두시고 우리나라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장특법의 여러 가지 제한점, 정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조현병도 다루지 않고 너무 학습에 초점을 뒀다 뭐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용어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분류를 했을 때도 크게 두 가지로 임상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임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질적으로 나누어서 범주를 나누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보는 거는 양적으로 구분을 해서 차원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어서 차원에 따라서 양적으로 차이를 본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반복된 그런 키워드가 뭐냐? 강도, 빈도, 지속시간에 따라서 본다는 거.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존장애의 개념 이런 용어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 요인이랑 관련해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거 나머지도 자료 통해서 같이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서브에다가 단권화된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꼭 용어 정리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개념적 지도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